버스 운전해서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희라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희라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식탁 위를 갈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는 순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적이 감돌던 공간, 그 한마디가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덕수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지혜의 시선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날 상견례 자리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희라는 이 말 한마디로 과연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버스들이 늘어선 종점의 오후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짙은 기름 냄새와 쇠먼지가 뒤섞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햇살조차 이곳에 닿으면 힘을 잃는 듯 희미하게 흩어져 버렸지요. 오래된 버스 차체에는 녹이 슬어 군데군데 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고 깨진 창문 너머로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어요. 지혜는 제 옆에 선 남자의 단단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3, 아직 젊은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남자의 손에서는 익숙한 비누 향과 함께 어색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27 민석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석 씨? 할아버지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잘 다린 셔츠와 말끔한 바지 차림이 이곳의 풍경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지혜 씨는 그냥 제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민석의 미소에 지혜는 마지못해 따라 웃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네요. 두 사람은 정비고 가장 안쪽 희미한 작업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바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벽면에는 오래된 달력과 공구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어요. 구석에는 낡은 타이어들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공구함이 끌리는 소리, 캉, 캉하고 쇳덩이를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힘이 실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능숙한 손놀림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거대한 버스 아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할아버지 67의 덕수였어요. 그는 렌치를 든 투박한 손으로 버스 하부를 매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익숙함이 묻어났지요. 이놈의 엔진은 또 뭐가 문제야? 나이 드는 건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다니까. 할아버지, 지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둔탁한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버스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고 곧이어 덕수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기름때로 얼룩진 얼굴, 수십 년간 버스만 만져온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넓은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혜와 그 옆에 선 낯선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웬일이냐, 이 시간까지. 옆에는 누구고? 덕수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워온 탓인지 목소리에는 특유의 걸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민석의 팔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게 할아버지 인사드려요. 제 남자친구 김민석 씨예요.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셔츠 깃이 반듯했어요. 그의 구두가 기름때 묻은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덕수는 대답 대신 기름 묻은 장갑을 벗어 작업대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습니다. 잘 다린 셔츠,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부유해 보이는 저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어요.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이 낡은 정비고에서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용건이 뭐냐? 바쁜 사람 붙잡고 인사치레할 시간 없다.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 지혜가 덕수를 말리려 했지만 민석이 먼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덕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르신,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중요한 말씀? 덕수가 팔짱을 끼며 비스듬히 섰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헝겊 조각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드러나 보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덕수의 기름때 묻은 신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정비고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먼지가 약간 일어났고 그 먼지가 희미한 햇살에 반짝이며 떠올랐어요. 지혜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민석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어르신. 갑작스럽게 찾아뵙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민석은 지혜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덕수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하게 울려 퍼졌어요. 정비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지요. 멀리서 들리던 까마귀 울음소리도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제 진심을 전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덕수는 무릎 꿇은 민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건지 화가 난 건지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그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지요. 지혜는 두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많이 부족한 놈인 거 압니다. 어르신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소중한 손녀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오르내렸어요.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지혜 씨와 할아버님을 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행복을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비고 안에는 잠시 동안 버스 엔진의 냉각수가
식는 소리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는 무릎 꿇은 민석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럼에도 행복을 감추지 못하는 지혜의 모습, 그 얼굴에서 수십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이 기름 냄새 나는 곳에서 지혜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손녀가 태어나던 날,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녹그릇에 담긴 갈비탕의 뽀얀 김은 오래전에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한때 뜨거웠을 국물 위로는 하얀 기름막이 얇게 떠올라 방 안에 어색하고 서늘한 공기를 그대로 비추는 듯 했어요. 덕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저도 모르게 쥐었다 폈습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아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색하게 느껴졌네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민석 어머니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만이 정적을 간간히 깨뜨릴 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과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덕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 위 도자기 그릇들이 빛을 받아 윤이 났지요. 이곳의 모든 것이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요? 특별히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사돈어른. 민석의 어머니이자 예비 사돈인 윤이라가 우아한 손짓으로 냅킨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53 여배우 출신이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슬 퍼런 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네요.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네, 그럼요.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갈비탕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숟가락을 들기가 어려웠지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손녀 지혜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네요. 그녀 역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민석이가 입이 짧아서 아무거나 먹질 못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최고급만 먹여서 그런가 봐요. 희라의 말은 아들 자랑인 듯 싶었지만 그것이 돋친 끝은 명백히 덕수와 지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제 어머니를 말리려는 듯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요. 왜 그러니 아들. 사실이잖니. 사돈께 우리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려드리는 것뿐인데. 희라는 민석의 말을 부드럽게 묵살하며 다시 덕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덕수의 낡은 양복을 위아래로 훑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세탁해 반질반질해진 옷깃, 살짝해진 소매 끝, 색이 바랜 넥타이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상체를 움츠렸네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오늘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모양이에요. 참, 정겨워 보여요. 정겹다는 말에 담긴 미묘한 경멸을 덕수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귓불까지 뜨거워졌지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요. 제겐 가장 좋은 옷입니다. 우리 지혜의 귀한 자리에 아무렇게나 입고 올 수는 없지요. 덕수는 애써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자부심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라는 코웃음을 치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어요. 그러시군요. 하긴 평생 버스 운전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 묵묵함이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말이에요. 희라는 잠시 말을 끊고 차가운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네요. 그녀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술을 닦았어요. 모든 동작이 계산된 듯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칼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우리 민석이는 유학까지 다녀온 아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아요. 뒷받침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찻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희라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금류처럼. 지혜가 참하고 착한 아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어라 말을 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민석이보다 못해 끼어들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 상견례 자리입니다. 알고 있단다, 아들아. 그래서 더더욱 확실히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사돈 어른께서도 아셔야 하지 않겠니? 희라는 아들을 제지한 뒤 다시 한번 덕수의 양복과 거친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덕수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어른. 버스 운전해서 버신 돈으로 우리 민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대체 뭐죠?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갈비탕처럼 덕수의 마음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수십 년간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으며 지켜온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모멸감과 서러움이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지요. 지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랫입술만 세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네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희라만이 유일하게 태어난 표정으로 마치 당연한 질문을 했다는 듯 우아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여유롭게 미소까지 지었어요. 덕수의 눈앞에 놓인 갈비탕 위로 떠있던 하얀 기름막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어요. 덕수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항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다만 깊은 실망과 서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침묵을 만들어냈지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동틀녘의 희미한 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지혜의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밤새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그 소리는 지혜의 심장을 조금씩 찢어놓았지요. 지난밤 민석의 어머니가 뱉어낸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지혜와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버스 운전에서 버신 돈으로 우리 민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희미한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지혜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적이 흐르는 방 안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민석 오빠라는 이름에 지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지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지혜야, 잤어?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그도 밤을 설친 듯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고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과에 지혜는 잠시 안도했어요. 그래, 그도 어젯밤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오빠는 괜찮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 충격이 크셨나 봐. 자신보다 할아버지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지혜는 민석이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모욕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함께 분노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 할아버님, 정말 죄송하게 됐어. 내가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제대로 사과드릴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석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혜야. 우리 엄마가 원래 아기는 없어. 오해하지 마. 이어지는 말에 지혜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말은 이것이 아니었는데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좀 직설적이거든. 말을 돌려서 하는 법을 잘 몰라. 오빠, 직설적인 거랑 무례한 건 달라. 지혜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표현이 좀 서툰 거니까 지혜 내가 이해해줘.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라 쉽게 안 바뀌셔. 이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어요. 오빠, 어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모욕당하셨는지 몰라?
우리 집안 형편을 대놓고 비웃으셨어. 그걸 표현이 서툴다는 말로 넘기라고? 비웃은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신 거겠지. 지혜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다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예민한 거야? 오빠도 어제 바로 옆에서 다 봤잖아. 어머님 눈빛, 말투, 전부 우리를 무시한 거였어. 아니, 그게 민석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지혜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지혜야, 제발. 어른이 하신 말씀인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드는 게 누군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빠 가족이, 오빠 할아버지가 그런 말 들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냥 흘려들으라고? 우리 집은 상황이 다르잖아. 민석의 대답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뭐라고?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좋자고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고. 민석의 말은 지혜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할아버지가 받은 상처는 그의 안중에 없었지요. 그는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덮고 넘어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이를 키우는 게 누군데?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오빠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 최소한 어머님한테 그건 잘못됐다고, 지혜랑 할아버지한테 상처 줬다고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어. 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래?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자식된 도리가 있지. 그리고 너도 앞으로 우리 식구 될 사람이잖아. 이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가족이 되기 위해 나의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눈감아야 한다면 그런 가족은 필요 없었어요.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결코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자신의 가족을 우선할 것이고 자신은 늘 그 울타리 밖에서 상처받고 홀로 그것을 감내해야 할 거예요.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빠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지혜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 아니야. 충분히 알아들었어. 지혜야, 잠깐만. 더 할 얘기 없을 것 같아. 지혜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이 지혜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지듯 내려놓은 그녀는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창밖 풍경과 달리 지혜의 세상은 한순간에 모든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변명으로 얼룩진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일 뿐이었습니다. 고요한 정오의 햇살이 도서관의 커다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정갈한 서가 사이로 나른하지만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어요. 지혜는 대출 반납 데스크에 앉아 막 반납된 책의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요.
오늘따라 그 소리마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민석과의 통화 이후 지혜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무거웠어요. 손에 든 책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함께 서류를 정리하던 선배 사서 선영이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31살 지혜보다 8살 많은 선영은 늘 동생처럼 지혜를 챙겨주었어요. 지혜 씨, 이따 저녁에 시간 있어요? 새로 들어온 추리소설 같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선배님. 좋아요. 지혜가 맑게 웃으며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정적을 깨뜨리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데스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화살처럼 일직선이었지요. 그 소리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지혜와 선영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어요. 잘 다듬어진 머리, 값비싸 보이는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날카롭지만 기품 있는 인상, 지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민석의 어머니 윤희라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책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저 어머님, 여긴 어떻게... 지혜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희라는 지혜의 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훑어보는 시선으로 데스크 주변과 지혜의 복장을 차갑게 뜯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천천히 철저하게 살폈지요. 여기가 내 일터구나. 생각보다 아담하네. 그녀의 말에는 칭찬의 온기라고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손끝으로 데스크를 톡톡 두드리는 그 동작마저 무언가를 깎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제가 서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하지만 희라는 선영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니, 그냥 계세요. 어차피 남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선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희라는 다시 지혜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금류 같았지요. 우리 민석이한테 들었어. 결혼하겠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더라. 어머님, 그건 저희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내가 뭘 상의해? 우리 아들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 같은 애한테 홀려가지고. 희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책을 읽던 몇몇 사람들이 불쾌한 듯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에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혜가 사서로서의 본분을 담아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것이 희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희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도서관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요. 뭐, 지금 나한테 감히 가르치려는 거야? 이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그녀는 작정한 듯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요.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소리, 의자를 끌던 소리,
나지막이 대화하던 소리까지 전부 사라지고 오직 희라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지요. 책을 고르던 학생도, 신문을 보던 노인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직장인도,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도 모두가 데스크 쪽을 경악과 궁금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서관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지혜는 그 무대 한가운데 세워진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애가 어떻게 내 아들을 꼬드겼는지 모르겠네.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지혜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수십 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자신에게 박히는 것을 느꼈지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손으로 데스크를 짚지 않았다면 정말 쓰러졌을 겁니다. 선영은 입을 틀어막은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동료 사서들도 놀라 굳어버렸어요. 희라는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효과에 만족한 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패배한 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분수 똑똑히 알아. 마지막 경고를 쐐기처럼 박아넣은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도서관의 정적을 다시 한번 갈랐어요.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우아했고 그 우아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지요. 희라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멈췄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저 아가씨가 뭘 잘못했나 봐. 어머, 집안이 별로인가 보네. 분수를 모르고 높은데 눈독 들였나? 쯧쯧,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다 자기 능력 이상을 원한다니까. 불쌍하긴 한데 뭐 그래도 현실을 알아야지. 동정과 비난, 호기심이 가득한 말들이 지혜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모자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와 숨을 헐떡였지요. 지혜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선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지혜의 팔을 잡았지만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차곡차곡 쌓아 올린 책들처럼 견고하게 버텨왔던 그녀의 자존감이 책장 사이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도서관에 울려 퍼진 어떤 모욕보다도 크고 아프게 오직 지혜의 귓속에서만 끝없이 울리고 있었지요. 잠깐만요. 바람 좀 쏘고 올게요. 지혜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휴게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지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지혜는 창백하게 질린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그 모욕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가슴에 새겨지는 것만 같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지혜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서관을 뛰쳐나온 지혜의 머리 위로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운 빗방울이 후두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길 경황도 없었어요.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지요. 흠뻑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옷은 온통 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구두 안으로 스며든 빗물이 발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모욕적인 고함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어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그 말이 심장에 박힌 가시가 되어 숨을 쉴 때마다 그녀를 찔러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구두가 물을 머금은 소리를 냈어요. 한참을 걷던 지혜는 어느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들어가 멍하니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도로 위에는 빗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었지요. 차갑게 젖은 손가락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느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평소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게 받았을 전화였지만 지금은 그 이름마저도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수십 번 울리던 전화를 끊어버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자신이 먼저 걸어야 했습니다. 끝을 내야 했어요. 지혜야, 전화 왜 안 받았어? 무슨 일 있어? 걱정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와르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신히 참아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지요. 오빠. 응? 지혜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어디야 지금?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는 비참해지기 전에, 더는 그의 곁에서 상처받기 전에, 더는 할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응? 내가 다 해결할게. 아니야, 오빠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내 몫인 것 같아.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을 약속하며 그가 끼워준 세상 가장 빛나던 반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그 반지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뻑뻑한 손가락에서 힘겹게 반지를 빼냈지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엄마가 찾아갔어? 그거지?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지혜야. 내가 가서 다시 말할게. 응? 민석의 애타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어제 통화에서, 아니 그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빠, 이건 오빠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나도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지혜야,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응?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어디야? 오지 마. 와도 나는 없을 거야. 제발 지혜야,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내가 엄마 잘 타이를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민석은 결코 자신의 어머니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막을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안해, 오빠. 정말 정말 미안해. 지혜야, 제발. 지혜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지 않으려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반지가 빗물에 씻겨 차갑게 빛났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지요. 지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은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늘도 함께 우는 것처럼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울려대는 전화를 그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뜨는 알림들이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혜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지혜는 텅 빈 눈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돌아온 손녀의 모습에 덕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물과 새 옷을 챙겨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녀가 감기에 걸릴까봐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었어요. 한참 뒤 그는 조용히 지혜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려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었지요. 아가, 이거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라. 그러다 큰 병 나겠다. 할아버지. 지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온종일 참았던 눈물이 제 방이 무너지듯 쏟아졌어요. 덕수는 말없이 손녀의 곁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평생 운전대를 잡아온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혜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내가 잘못 산 거야?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반지가 사라진 지혜의 텅 빈 손가락에 머물렀어요. 그 빈자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늙은이한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지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모욕, 사람들의 수군거림, 민석과의 이별 통보까지 말을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어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혜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지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분수도 모르고 너무 큰 꿈을 꿨어. 덕수는 흐느끼는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강아지. 내 탓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예쁜 내 손녀인데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그는 지혜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혜를 다독이는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인자함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 서늘하고 시퍼런 분노가 칼날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손녀를 안지하는 다른 한 손은 어느새 이불 밑에서 단단하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떨림이 그의 어깨를 타고 전해졌지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의 진동이었습니다. 덕수는 손녀가 잠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혜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차갑고 끝없는 그 소리가 덕수의 마음속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그 순간 시청자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공감 표현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버스 종점의 공기는 전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기름 냄새와 새먼지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덕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평소처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첫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그의 투박한 손, 백미러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결코 평소와 같지 않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손녀의 행복을 그리며 희미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어둠보다 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묵묵히 정해진 노선을 따라 버스를 몰았습니다. 덜컹하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익숙한 엔진 소음이 귓가를 채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어요.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든 것이 그저 흐릿한 잔상처럼 느껴질 뿐이었지요.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류장에서 올라탄 할머니 한 분이 정겹게 인사를 건넸지만 덕수는 짧게 고개를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구수한 농담 한마디쯤 건넸을 그였어요. 오늘따라 기사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편찮으신가? 몸이 재산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덕수는 대답 대신 엑셀을 조금 더 깊이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오늘따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세상은 여느 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덕수의 세계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버스를 차고지로 몰아넣었을 때 하늘은 이미 짙은 보랏빛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텅 빈 정비고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퇴색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지요. 덕수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버스의 미세한 진동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의 매끈한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는 익숙하게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회장님. 한 비서입니다.
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박덕수가 아닌 거대 물류제국 천리안의 회장 박덕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지요. 나다. 네, 회장님. 분부대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젊은이 알고 있나? 네, 회장님. 소담푸드 윤이라 대표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 전체를 조사해. 윤이라, 김민석, 빠짐없이. 특히 윤이라의 과거 이력을 깊이 파.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느꼈어요. 20년 가까이 회장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묻지 마. 3일 안에 모든 것을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덕수는 통화를 끊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담건, 우리와 거래 중단 준비해. 네, 회장님, 소담은 현재 우리의 주요 거래처입니다. 월 매출만 해도 상당한데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시면 내 말 안 들렸나? 얼음장 같은 한마디에 한 비서의 목소리가 급하게 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끊어. 그들이 숨 쉴 구멍 하나 남기지 마. 대체 물류업체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덕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품에 넣고 마침내 버스의 시동을 껐어요. 푸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멈추자 완벽한 어둠과 고요함이 그를 삼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정비고는 완전한 암흑에 잠겼어요. 잠시 후 덕수는 버스에서 내려 정비고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낡은 부품과 공구들이 쌓인 창고 같았지만 안쪽 벽을 밀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곳은 버스 종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거대한 스크린, 고급스러운 가구로 채워진 비밀스러운 회장실이었지요. 벽면에는 천리안 그룹의 계열사들이 빼곡히 나열된 조직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류, 유통, 냉장 창고, 운송. 대한민국 물류의 90%를 장악한 거대 제국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비서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덕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안에 입고 있던 간편한 셔츠 차림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윤이라라는 여자.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이미 기초조사는 시작했습니다. 한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소담푸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갈비탕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50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 매출 500억 규모입니다. 그게 다인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리듬이었습니다. 20년 전, 정확히는 2005년 11월 17일. 그날 밤 윤이라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찾아내. 2005년 11월 17일. 한 비서는 수첩에 날짜를 적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을 한 비서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윤희라 대표가 아직 확신은 없다. 하지만 느낌이 온다. 그 여자다. 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윤희라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손녀를 통해 그녀의 과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아내를 치고 달아난 차량. 목격자의 진술로 대략적인 차종과 색깔은 알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등록 기록,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정비소 수리 기록까지 전부 뒤져 20년 전 그 시기에 윤희라가 소유했거나 접근 가능했던 모든 차량을 찾아내.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소담푸드의 거래 내역도 샅샅이 조사해. 식자재 공급처, 위생관리 기록, 세금 신고 내역. 뭔가 빈틈이 있을 거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회사라면 반드시 어둠이 있어. 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한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할 때 덕수가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차가운 분노가 깃든 그의 목소리가 비밀스러운 공간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낡은 버스 종점에서 피어났던 행복한 약속은 그렇게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네요.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버스들이 무덤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윤희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모니터에 떠있는 판매량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곡선은 소담의 눈부신 성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창업 이후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춘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쯤 스스로를 칭찬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대표님, 지난달 매출 정산 자료 나왔습니다. 목표치 대비 150% 초과 달성이에요. 최수경 팀장이 환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벅찬 감정이 묻어났어요. 손에 든 서류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요. 정말요? 우리 수경 팀장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들 정말 고생 많았네요. 뭐려? 대표님의 꿈이 곧 저희의 꿈인걸요. 이 기세라면 올해 안에 업계 1위도 문제없겠어요. 두 사람이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웃음꽃을 피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생산관리팀의 박진우 부장이 땀으로 젖은 얼굴을 한 채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사무실의 화기애애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부장님? 침착하게 말씀해 보세요. 천리안 물류에서 방금 메일이 왔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소담과의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요? 당장 출고해야 할 물량만 해도 산더미인데. 최수경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윤희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박 부장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래요? 계약서상으로도 최소 한 달 전에는 서면 통보를 해야 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습니다. 그저 내부 사정에 의한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고요. 위약금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천리안이었어요. 그들이 없으면 소담의 모든 배송망은 그대로 마비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선식품을 다루는 회사에게 물류 중단은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지요. 윤이라는 곧장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천리안 담당자 김태호 팀장님 연락처 좀 바로 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천리안 물류 김태호입니다. 소담의 윤이라 대표예요. 김 팀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메일 한 통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 윤 대표님이시군요. 메일로 보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사 방침에 따라 소담과의 계약을 오늘부로 종료하게 되었어요. 아니, 본사 방침이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주셔야 저희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윤이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녹음된 음성처럼 단 한 톨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이라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출고되어야 할 신선식품들은 어떻게요? 이미 물류센터에 입고된 제품들은요? 이건 저희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규정상 오늘부터 소담의 제품은 일절 상하차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속히 회수해 가시길 바래요.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이라는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거대한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벽.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무실의 전화벨이 지옥의 교향곡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네. 갈비탕이 썩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즉시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소담이죠. 어제 주문한 갈비탕 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먹고 싶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물류센터예요. 지금 소담 물건들 때문에 다른 업체들 입고도 지연되고 있어요. 빨리 와서 제품들 안 빼시면 전량 폐기 처분하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항의와 원성. 직원들은 전화를 받다 말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책상마다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지요. 최수경 팀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윤이라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러다 정말 다 망해요. 다른 물류업체라도 빨리 알아봐야 해요. 이미 알아봤어요. 윤이라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천리안만큼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어요. 다른 업체들은 빨라야 다음 주부터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제품들은 전부 쓰레기가 될 거예요. 박진우 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침묵을 깬 것은 윤희라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을 넘어 서늘한 분노로 빛나고 있었어요. 천리안이 우리와 계약을 파기해서 얻는 이득이 대체 뭘까요? 매달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우수 고객을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내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대표님 말씀은 이게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수경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사업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 천리안의 손을 빌려 우리 소담의 숨통을 끊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요. 윤희라의 말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가 모두를 덮쳤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당장 생산 라인 전부 중단시켜요. 그리고 이미 생산된 제품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량 폐기 준비해 주세요. 썩은 음식을 고객 손에 쥐어줄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 팀장님은 CS팀과 함께 모든 고객분들께 연락을 돌려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다음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보상 쿠폰까지 발행해 드리세요.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최악은 없어요. 대표님,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는 최수경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막대한 손실이 불보듯 뻔한 결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윤이라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모두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해요.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버텨낼 거예요. 소담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전부예요. 절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잿빛 빌딩 숲 너머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 상대를 향해 나지막이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수모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윤이라의 눈 속에서 절망 대신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어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삼키려 달려드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장과 빚쟁이들의 성화에 윤이라의 숨통은 바싹 조여왔어요.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갈비탕 브랜드 소담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리안과의 거래 중단 이후 단 일주일 만에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였지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했고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 적힌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빛처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업체 바로 그녀의 사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천리안이 극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긴급 구조조정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살리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회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이었지요.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윤이라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인맥을 총동원하고 자존심을 구겨가며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손에 넣은 한 장의 초대장.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그 초대장은 마치 천국행 티켓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에 적힌 호텔의 최고층 컨퍼런스룸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일까?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녀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해야 할 실내의 공기가 칼날처럼 싸늘하게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같이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녀와 같은 절박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탐색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살아남을지를 가늠하는 듯한 냉혹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그저 문을 열었을 뿐인데 마치 무단 침입자라도 된 듯한 압박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초대장은 받으셨습니까? 입구에 서 있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방에서 구겨진 초대장을 꺼내 보였어요. 남자는 초대장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고갯짓으로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아 가쁜 숨을 고르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거대한 수조 속 상어떼 사이에 던져진 작은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어요. 마침내 단상 앞에 선 중년의 남자는 서늘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천리안의 실세로 알려진 강전무였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 같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빛나고 있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절대 후회할 선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약속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강 전무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알아보기 힘든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모두 유동성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저희 천리안은 그런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한순간에 살아났어요. 익사 직전의 사람들이 구명 튜브를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저희의 물류망과 자본을 통해 여러분의 회사를 정상화시켜 드릴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잠깐만요, 전무님. 한 중년 남자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투자를 받으러 온 건데요. 물론 투자입니다. 박 사장님. 강 전무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식의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할 생각입니다. 경영 참여라니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저희 대부분은 더 이상 실패할 여력이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회의실 앞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 전무는 천천히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오는 과실은 상상 이상으로 달콤할 겁니다. 두려우시다면 지금 바로 문을 열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어요. 어차피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사장님의 회사는 부도 처리될 테니 결과는 똑같겠네요. 그렇죠? 싸늘한 말이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협박이자 동시에 유혹이었어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때 창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마찰음에 윤이라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순간 20년 전 그날의 비 내리던 밤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차체,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던 자신의 모습까지. 핸들을 꽉 쥔 손, 떨리는 다리, 그리고 백미러에 비친 쓰러진 사람의 형체. 윤이라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회사 지분 51%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작은 조건이 붙습니다. 강 전무의 목소리가 윤이라를 끔찍한 기억에서 현실로 끌어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당연히 돌려드릴 거고요. 일종의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회의실 안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다름없었어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윤이라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이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요? 이대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파산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 가맹점주들의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어요. 아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강 전무가 손뼉을 치자 비서들이 두툼한 계약서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묶음이 하나하나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은 딱 10분 드립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윤이라의 앞에 놓인 계약서,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지분 51% 양도라는 문구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위에서 하나둘 펜을 들어 서명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급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지요. 윤이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음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눈앞의 동아줄을 잡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해버릴 것이라는 공포만이 온몸을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펜 끝이 계약서에 닿았고 그녀의 이름이 한 획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천리안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진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소담푸드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오너 일가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상황. 천리안이 인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룹 전체의 명운이 걸린 긴급 이사회였어요. 회의실 밖으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윤희라 대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네요.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고 선 아들 민석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저희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윤희라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책임 추궁을 할 때가 아니라 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예요. 해결책이요? 지금 소담푸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천리안 그룹 전체가 같이 침몰하게 생겼다고요.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 서류를 내팽개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윤이라는 색의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 모든 건 음해예요. 제가 반드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선 인물은 한 비서였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에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기름때가 희미하게 밴 낡은 작업복 바지에 달아빠진 점퍼, 수십 년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진 얼굴, 지혜의 할아버지, 버스 기사 박덕수였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아니, 할아버님이 여긴 어쩐 일로. 윤희라의 눈썹이 경멸적으로 휘었습니다. 그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한 비서를 노려보았어요. 한 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외부인을 함부로 들여요? 당장 끌어내지 못해요. 하지만 한 비서는 윤희라의 명령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수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길을 터주었을 뿐이에요. 그의 태도는 마치 왕을 모시는 신하 같았습니다.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번졌어요. 저 노인은 누군데? 한 비서가 깍듯이 대하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설마. 덕수는 그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낡은 구두 소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어요. 충격과 혼란으로 굳어버린 윤희라와 민석을 지나 그는 마침내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곳은 회장만이 설 수 있는 자리였지요. 천장의 조명이 그를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이크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어요.
다들 앉으시죠.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모든 이사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직 윤희라만이 여전히 선 채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지요. 당신 대체 누군데 여기서 명령이야. 보안팀 뭐해? 윤희라가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사진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 천리안 그룹의 지분 51%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회장 박덕수입니다. 네, 회 회장님이요?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혜의 할아버지, 그저 가난하고 고집 센 버스 기사라고만 생각했던 노인이 천리안 그룹의 회장이라니.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을 짚어야 했어요.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윤희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기 힘드시겠지요. 덕수는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한 비서가 그것을 집어들어 스크린에 띄웠어요. 화면에는 박덕수의 이름으로 된 주식 보유 현황과 그룹의 기밀 승계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운송회사로 시작해 지금의 거대 물류제국으로 성장한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지요. 윤희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덕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담푸드의 모든 불법 행위와 비자금 내역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불량식자재 사용, 원산지 허위 표기, 위생법 위반, 탈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윤희라 대표 당신과 김민석 이사, 두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방금 완료되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민석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덕수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윤희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 같나? 덕수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지혜 때문? 내 손녀를 기만하고 모욕한 죄? 아니, 물론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야. 덕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윤희라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윤희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당신 혹시 기억하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윤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2005년 11월 17일, 20년 전 빗길 과속으로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던 뺑소니 사고. 그 말에 윤희라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뇌리 속에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빗길 미끄러지는 차체, 둔탁한 충격, 백미러에 비친 쓰러진 사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당신이 그 차갑고 어두운 빛 속에 버려두고 간 사람이 바로 내 아내였지. 내 하나뿐인 아들의 어미이자 갓난쟁이였던 내 손녀 지혜의 할미였단 말이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윤희라를 향해 덕수가 마침내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털썩? 윤희라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지고 공허한 비명만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민석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함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낡은 버스 기사의 차가운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이 방 안만큼은 겨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며칠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이 지나간 뒤 덕수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한때 화려했던 기업가 윤희라의 몰락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지만 그 화면에 시선을 두지 않았네요. 덕수는 그저 묵묵히 찻잔을 닦고 있었고 지혜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지혜가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퀭한 얼굴의 윤희라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민석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구겨진 모습이었네요. 윤희라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민석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지혜 씨. 윤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지혜는 차갑게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제 저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 아니신가요? 제발 할아버님 좀 뵙게 해줘. 드릴 말씀이 있어. 거실에 있던 덕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들여보내거라.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니. 덕수의 허락에 지혜가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윤희라와 민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덕수와 지혜 앞에 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 바닥을 무겁게 울렸네요. 마치 무언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윤희라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때의 우아함과 교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이쯤에서 멈춰주세요. 이대로는 저도 우리 민석이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민석 역시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혜에게 닿아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그 눈빛은 이제 애원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님, 지혜야,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내 잘못이 커. 하지만 제발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지혜한테 잘할게. 응?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네요. 덕수는 팔짱을 낀 채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일어나시지요. 귀한 분들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무릎까지 꿇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용서라. 덕수는 나지막이 그 말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그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탕, 기억하십니까? 윤희라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의 눈은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훨씬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버스 운전해서 번 돈으로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었지요. 네, 맞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대단한 걸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내 손주가 먹는 밥에 흙이 들어가는 꼴은 못 봅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쇳소리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소담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썩어가는 고기를 납품받아 원가를 아끼고 정직한 거래처에 등을 치며 당신 배를 채웠더군요. 내 돈이 더러운지 당신 돈이 더러운지는 세상이 이미 판단을 끝낸 것 같습니다. 윤희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그러니 이제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덕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차갑게 내버려 두고 간 내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윤희라와 민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거 돌려줄게.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혜야, 안 돼. 제발. 민석이 애절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부드럽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미안해, 민석 씨. 난 민석 씨 어머니의 죄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내 할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어머니의 편에 섰던 당신을 더는 사랑할 자신이 없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지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지혜가 건넨 반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석 달 뒤 법원은 윤희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뺑소니 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탈세, 횡령. 모든 죄목이 인정되었어요. 법정에 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민석 역시 회사 비리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누렸던 모든 영화는 산산조각 났지요.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덕수의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갈비탕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덕수가 직접 커다란 솥에 정성껏 끓인 뜨끈한 갈비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믿음이 가득했네요. 덕수가 지혜의 그릇에 가장 큰 갈빗대 하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강아지. 이제 다 괜찮다. 지혜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짜고 뜨겁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듯 했어요.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비로소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 덕수는 아무 대답 없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지혜,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다. 도서관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할아버지는요? 나는 이제 진짜 버스 기사로만 살 거다. 회장 노릇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해. 덕수가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버스 종점의 낡은 버스들도 오늘따라 평화롭게 보였지요. 저 멀리 새로 부임한 젊은 기사가 버스를 닫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엎질러진 갈비탕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새로운 갈비탕은 언제든 끓일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갈비탕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김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듯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 자리를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채워갔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시오. 우리 지혜, 내가 잘 지킬 테니. 그날 낡은 버스 종점에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